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의 2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반짝이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33살의 진우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해외 클라이언트들과의 시차 때문에 늘 밤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 수 있었는데 집안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저녁밥 냄새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한순간에 녹여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소연이 진우의 발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31살의 소연은 스타트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진우보다는 비교적 규칙적인 시간에 퇴근하는 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두 사람이었죠. 특히 진우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소연이 보여주는 환한 미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어요. 소연이 부엌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을 식탁에 차려놓으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보낸 에피소드부터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중에 넘어진 이야기까지 소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새신부다운 설렘이 묻어났어요. 진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연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 사람만의 소소한 일상이었어요. 진우가 소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소연은 진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곤 했죠.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나 복잡한 업무들도 소연과 함께 있으면 모두 잊혀졌어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진우는 가끔 지루하다고 느끼면서도 소연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결혼 전 연애할 때와는 또 다른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의 설렘과는 다른 깊이 있는 애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종종 소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주는 소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소연 역시 진우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며 평온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부부였죠. 새벽까지 이어지는 국제회의나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힘들어하는 진우를 보면 소연은 마사지를 해주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진우 역시 소연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라도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도 소연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일상 속에 곧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진우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소연은 항상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죠. 진우는 미국 클라이언트와의 긴급 회의 때문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집안이 깜깜했어요. 현관에 소연의 구두가 없었고
거실에는 저녁 준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연은 세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급하게 들렸어요. 팀 회식이 길어져서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소연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야 소연이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우가 야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소연도 늦게 귀가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횟수가 늘어나면서 진우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회사는 스타트업이지만 그렇게 자주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밤 진우는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어 8시 반에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소연은 집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소연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1시간 후에야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미팅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우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시간이었는데 혼자 있으니 집안이 너무 적막했어요. 소연이 집에 들어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하게 났어요. 소연은 진우가 일찍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갑작스러운 미팅이라 연락을 제대로 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진우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진우는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평상시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스스로가 싫어서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했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불쾌했거든요. 다음 주에도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가 야근하는 날이면 소연도 어김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핑계는 항상 달랐습니다. 때로는 팀 회식이었고, 때로는 급한 프로젝트 미팅이었죠. 가끔은 동료와 함께 카페에서 업무 논의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진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소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뚜렷한 패턴이었거든요. 진우가 늦는 날에만 소연도 늦는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너무 미안했어요. 혹시 정말 업무 때문이라면 소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11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오늘따라 회의가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복도를 걸어가는데 집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만 했고 갈색 포장지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진우는 별 생각 없이 택배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에 소연의 구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택배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송장을 확인해 보았어요. 받는 사람은 분명히 소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연이 직접 열어보도록 그냥 놔뒀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마도 최근 들어 소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택배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죠. 부부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자를 열자마자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레이스 속옷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브래지어와 팬티가 한 세트로 되어 있었는데
평소 소연이 입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섹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지만 처음에는 소연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소연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항상 유명한 쇼핑몰이나 브랜드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이번 택배에는 그런 로고나 상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다시 한번 송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보내는 사람 란에는 쇼핑몰 이름이 아닌 강민석이라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진우는 한동안 그 송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낯선 남자가 소연에게 속옷을 보냈을까요? 진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소연의 남자 동료가 소연을 대신해서 주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연이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주문한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강민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모장에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입력하기까지 여러 번 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택배 상자를 다시 원래대로 포장했습니다. 소연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열어본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진우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속옷과 강민석이라는 남자의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소연이 집에 들어온 것은 밤 9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진우에게는 무척 오래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환한 미소로 진우에게 인사했고 택배가 온 것을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진우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지만 진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고한 일일 수도 있지만 최근 소연의 이상한 행동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니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 다음날 진우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택배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회의 중에도 자꾸만 강민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료들이 발표하는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제 저장해둔 강민석의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1자리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죠. 진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검색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강민석이라는 프로필이 나타났어요. 프로필 사진은 자동차 앞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편이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상태 메시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지만 프로필 배경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카페의 내부 모습이었는데 인테리어가 독특하고 세련된 곳이었죠. 진우는 이 카페가 혹시 소연이 자주 가는 곳인지 궁금해졌어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여러 개의 계정이 나왔어요. 진우는 하나씩 확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계정에서 드디어 찾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카카오톡에서 본 것과 같은 남자였거든요. 강민석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의 게시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음식 사진이나 여행 사진들이었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리다가 진우의 손이 멈췄어요. 한 달 전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너머편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진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테이블 너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소연이었거든요. 사진 속의 소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석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뭔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연의 미소가 진우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진우는 스마트폰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옥상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사진의 해시태그를 확인해 보니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전혀 모르는 곳이었어요. 소연이 혼자 가본 적도 없고 진우와 함께 가본 적도 없는 카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연은 강민석과 만나기 위해 그 카페에 간 것이었죠. 진우는 다른 사진들도 더 찾아보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회사 동료들이 점심시간이 끝나간다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오후 내내 진우는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소연의 환한 미소와 강민석과의 친밀한 자세가 계속 떠올랐어요. 진우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소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저 업무상 만난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옷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만나는 사이라면 왜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선물을 보냈을까요? 진우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지만 진우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그 사진이 계속 맴돌았어요. 소연과 강민석이 함께 웃고 있던 모습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지만 얕은 잠이었고 계속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이며 진우에게 오늘 일정에 대해 물었어요. 진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진우가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진우가 회사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것이었어요. 소연과 공동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가 있었거든요. 결혼 후 생활비 관리를 위해 만든 카드였는데 주로 소연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난 3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의 생필품 구매나 카페에서의 소액 결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낮 시간대에 호텔과 모텔에서의 결제 내역이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 호텔 결제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 쪽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금액은 10만 원 정도였는데 당일 숙박이 아닌 대실 요금으로 보였습니다.
진우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자신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그날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후인 22일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모텔에서 결제했더군요. 역시 오후 시간대였고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진우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자신의 야근 일정과 호텔 결제 내역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일치했어요. 진우가 야근하거나 출장을 간 날에만 소연의 호텔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총 6번의 호텔 및 모텔 이용 내역이 있었고 모두 진우가 늦게 들어온 날들과 맞아떨어졌어요. 진우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소연이 의도적으로 진우의 야근 일정에 맞춰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강민석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오후에 진우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조사 전문 업체들이 여러 곳 나왔어요. 진우는 그 중에서 후기가 좋고 신뢰할 만한 곳을 골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오늘 저녁에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퇴근 후 진우는 강남의 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김 탐정이라고 소개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진우를 맞이했어요. 김 탐정은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다뤄본 듯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김 탐정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요. 택배건부터 시작해서 SNS 사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탐정은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중간 메모를 했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김 탐정에 따르면 진우가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들만으로도 불륜 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내역과 야근 일정의 일치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비용은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진우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탐정은 소연의 일상을 미행하면서 강민석과의 만남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소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1년간 쌓아온 행복한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일까요? 그날 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우를 반겼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소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그때까지 이 가면을 쓴 일상을 계속 이어가야 했어요. 탐정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소연이 회사를 일찍 나와서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일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어서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김 탐정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소연이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강민석이라는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님이 분명했다고 했어요. 진우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김 탐정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소연과 강민석이
카페에서 나와서 근처 호텔로 향했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김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강민석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되었어요. 강민석은 32살로 소연이 다니는 회사와 마케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외부 업체의 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여름 프로젝트 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 탐정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연과 강민석의 불륜 관계는 정확히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미팅이라는 핑계로 만나기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어요. 특히 진우가 야근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을 노려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호텔과 모텔 이용 내역도 상세히 밝혀졌어요. 두 사람은 강남과 서초 지역의 여러 호텔을 번갈아 가며 이용했습니다. 주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의 대시를 이용했고 길게는 3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김 탐정이 확보한 호텔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김 탐정이 강민석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의 차량이 소연의 회사 근처와 두 사람이 만나는 호텔 주변에 자주 출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우가 야근하는 날에만 강민석의 차가 소연의 회사 근처에 나타났다는 점이 계획적인 불륜 관계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김 탐정이 특별한 방법으로 확보한 대화 내용에는 진우를 속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강민석에게 진우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었고 강민석은 그에 맞춰서 만남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문자 내용 중에는 속옷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강민석이 소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고 소연은 집으로 택배가 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진우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켰어요. 실제로 진우가 택배를 발견할 때까지 소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감정적인 교류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김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연인 관계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죠. 김 탐정은 진우에게 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사진 자료만 해도 100장이 넘었고 동영상 클립도 여러 개 있었어요. 호텔 출입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의 통화 및 문자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1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연이 강민석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진우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소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진우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것일까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진우는 이틀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연과 직접 대화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혼자서 소연과 마주 앉아 이야기한다면 소연이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변명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우는 좀 더 신중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진우는 소연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소연을 무척 아끼셨고 진우 역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거든요.
특히 장모님은 소연이 진우와 결혼한 것을 무척 기뻐하셨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진우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겁다고 느끼셨는지 장인어른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진우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장인어른은 잠깐 침묵하시더니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소연에게 내일 저녁에 부모님 댁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소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바빠서 부모님께 안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다며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우는 그런 소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소연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진우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소연의 얼굴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어요. 과연 몇 시간 후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장인어른 댁에 도착하자 장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소연은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진우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 일이 있다고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소연도 진우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탐정이 정리해준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먼저 택배 발견 경위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남자가 보낸 속옷 택배를 발견했고 그 후 SNS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소연의 얼굴색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듯 했어요. 이어서 진우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연이 진우의 야근 일정에 맞춰서 호텔과 모텔을 이용한 기록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모님께서 서류를 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없이 서류를 지켜보고 계셨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진우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연과 강민석이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부터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진들이었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사진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장모님께서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더니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셨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진우와 부모님께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유혹에 넘어갔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릎 꿇은 소연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받은 택배 안에 우리 결혼도 같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상자가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장인어른 댁에서 벌어진 일 이후 진우와 소연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연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진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신뢰라는 것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진우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진우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진우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탐정이 확보한 사진 자료와 호텔 이용 내역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강민석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호텔들의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또한 강민석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그가 소연에게 비싼 선물들을 여러 번 사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까지 구매한 기록이 있었죠. 소연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과의 불륜 관계가 알려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두 사람이 업무상 미팅이라며 자주 만났던 것이 사실은 불륜을 위한 핑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 내에서 소연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소연은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강민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의 회사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어요. 승진은 물론이고 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법정에서의 과정은 진우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면서 소연과 강민석의 불륜 관계가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호텔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볼 때마다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1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소연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3개월간 지속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소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진우의 일정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들이었다는 점이 악질성을 더했습니다. 강민석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에서도 진우가 승소했습니다. 강민석은 소연이 기혼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비싼 선물까지 사주며 관계를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었어요. 법원은 강민석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우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고 진우는 소연과 강민석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파트는 진우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연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짐들만 챙겨서 떠나는 소연의 모습을 보며 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진우는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결혼 기념품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그 운명의 택배 상자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택배가 아니었더라면 자신은 아직도 모든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소연은 앞으로도 계속 진우를 속이며
강민석과의 관계를 이어갔을 것이고, 진우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척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 앞에 도착한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우는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진우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